이번 여름호의 특별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잡아봤고요. 일단 우리 모신 교수님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자면 우리 서강대 사학전공의 임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훌륭한 좌담자를 모신 것으로 제 역할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사회자로서 간단하게 논의를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을 이제 잡게 된 계기는 2022년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것이고요. 우리 푸틴 대통령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추후에 국제법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논의할 기회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전제가 되는 되면 비교적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서 국제법 이제 정전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러시아가 유엔에 유엔 헌장 51조상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국제법적인 평가가 아주 무의미하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 그 51조의 자위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일단 생각해 보면, 일단 개별적 자위권 행사, 그 다음에 루간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의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러시아의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로 보기에는 선제적 또는 예방적인 무력 공격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러시아도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근데 그것을 임박한 무력 공격, 아니면 더 기다린다면 상대방의 무력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자위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이렇게 보통 국제법상 조건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가 일단 살펴본 중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간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이제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일단 주체인가가 논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을 설령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관점에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제 수도 키이우 비롯해가지고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국제법상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공격했으니까, 그리고 뭐 필요성, 비례성도 충족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행 상황, 그리고 원인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역사적으로라든가 지정학적으로라든가 그렇게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해를 심화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관할권 영토에 이 다른 그 내부에 이제 다른 그 두 개의 공화국이 스스로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타국이 러시아가 지원을 해서 승인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 자체도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두 가지 자위라든가 이제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조치들 이후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유엔 헌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침략 전쟁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뭐 다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을 이 정치, 또 다른 수단으로 행해지는 정치의 연장으로 보는 이 현실주의적인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 무력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들을 동원한다고 한다는 그 정치 논리가 국제법적인 논리를 지금 이제 압도하면서 현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의 괴리,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침략 전쟁이고 당위적으로는 바로 그쳐져야 하지만 이제 이 현재 이 정치의 연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 괴리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는 뭐 국제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잘 모르고 또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단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교전 당사국도 자신들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주장하지 나는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푸틴이나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쪽에서 이게 맞아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또 어떤 이 예방적인 자위권 행사다라는 게 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할 때 딱 이렇게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지 않았나요? 미국 쪽에서. 그죠? 프리엠티브 액션 혹은 프리엠션, 뭐 프리엠티브 워. 사실은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할 때 이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뭐 나중엔 잘못된 정보라는 게 드러났지만 어쨌거나 그걸 근거로 이거는 예방전쟁이다. 더 큰 살육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전쟁이라고 했지만 그때 그것을 가지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어느 정도나 이제 세계 여론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ICC에 가도 ICC에서 어떤 이것이 맞아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리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단지 하나 희망은 이제 이번에 부차 학살 같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걸 보면 적어도 이 전쟁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적어도 이 일종의 전쟁 시에서 일어나는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왜 콜레터럴 데미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전시에 의뢰의 민간인들은 죽고 또 오폭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진짜 불가피하고 어떤 진짜 말하자면 전쟁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차적인 피해다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다. 그건 컬레터럴 데미지가 아니라 이건 제노사이드다.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다라는 식으로 세계 여론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건 저는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전쟁 2월에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 간 전면적인 전쟁이 상당 기간 드물었던 거에 좀 어떻게 보면 관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이제 여러 배경이라든가 특히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가 그 전면적인 침공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심지어 러시아 안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뭐 12월 달에서 1월 달에는 거의 그런 생각들이 주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대다수의 생각이었고 국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잃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러시아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이제 논쟁이 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나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뭐 푸틴은 오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해석은 사실은 러시아가 이 현실적으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 전쟁을 하나의 이제 전쟁의 위협이란 걸 자체로 수단으로 해서
사실은 실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외교적인 해법의 길 같은 것들을 좀 열어볼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제 그런 외교적인 해법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닫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결국은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지금 당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 대목인 것 같고, 후에 이 전쟁 연구를 하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신 선생님의 그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 같은 데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조금 더 깊은 신급에서 러시아의 이와 같은 전쟁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하면 좀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시리아 들어갔고, 체첸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체첸이 있었고, 그루지아 공화국에도 개입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체첸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종의 과거에 식민지를 잃어버렸던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멜랑콜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도 일종의 그 폴 길로이라는 그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가 포스트 콜로니얼 멜랑콜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잃은 구제국들이 그 탈식민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구제국에 대한 향수, 어떤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가령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9.11 September 11 이후에 미국이 맞으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런 공격을 갖고 왔던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또 저는 일본의 우경화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큰 제국을 가졌던 그 제국의 중심이 모든 제국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잘못하면 추월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우울이 오히려 구제국의 국가들로 하여금 좀 더 공격적인 이러한 그 양상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러시아 제국을 저희 역사 쪽에서는 국제 정치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서벌턴 엠파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엠파이어인데 일종의 주변부로 밀린 엠파이어인 거죠. 그러니까 2류 제국, 3류 제국인 거죠. 하여튼 저는 임 교수님 말씀해주신 밀려난 제국 증후군 같은 식의 설명이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1990년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아마 뭐 영어 단어로는 humiliation, 네, 결국은 그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경제적으로도 폭망하고, 그 다음에 이 제국의 위신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서방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쭉 밀고 들어오는 뭐 이 유고 사태, 보스니아, 그 다음에 코소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데 주목을 안 해요. 그냥 그 논리에서, 그리고 나토는 안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쭉 당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어떤 생각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저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이 위대한 러시아, 강한 러시아를 회복하기 위한 애국주의적 일념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임 교수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배경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 말씀에서 휴밀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쭉 와닿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같이 큰 나라에 자기가 제국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그런 지역이 어느 역사적 조건 속에서 위상이 확 떨어지거나 혹은 말하자면 자기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에게 뭐 지배를 당한다든가 어떤 휴밀리에이티드 됐을 때 그들이 가지는 그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른바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의 그러한 저항 민족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모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민족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더 이렇게 팽창하거나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회복으로 끝날지, 이걸 한번 이제 프레시던트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제 질서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